안녕하세요. CROTV 아나운서 양한나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유전 독성 시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생식 독성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왠지 어려울 것 같은데 김윤정 센터장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쉽고 간결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시험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오늘은 생식 독성 시험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생식 독성 시험에는 이제 보통 3가지 시험법이 있는데요. 그 3가지 시험법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센터장님. 그러면 생식 독성 시험이 일반 독성 시험이랑 뭔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생식 독성 시험은 포유류의 부모 세대부터 차세대의 성장, 발달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생식세포의 형성부터 시작해서 수태, 임신, 분만, 포유 등의 생식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럼 사람으로 생각하면 임신하고 분만하고 수유하고 이런 과정에 대한 독성 시험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의약품에서 생식 독성 시험 때문에 발생한 큰 사건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서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이제 탈리도마이드 사건입니다. 이 탈리도마이드는 독일에서 개발된 약이에요. 이건 57년도에 개발이 됐는데 원래는 진통제 효과가 좋아서 출시가 됐는데 이후에 이제 항구토의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서 임산부의 입덧 증상을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혹시 1950년대 후반이라면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 후유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수면 장애 등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 탈리도마이드는 동물 실험에서 거의 부작용이 없어서 기적의 약으로 불리면서 독일이나 영국 이걸 시작으로 해서 50여 개국에서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임산부가 이 약을 복용하고 나서부터 한 60년대부터 독일에서 이제 팔, 다리가 없는 기형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61년부터는 전 세계에서 1만 명이 넘는 그 팔다리 없는 기형아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역학조사하는 과정에서 탈리도마이드가 미해하다 이런 게 이제 알려지게 되고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독성 시험을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요? 네, 이제 말씀하셨듯이 설치류에 대한 독성 데이터는 자료가 충분했는데요. 그 외에 이제 비설치류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설치류 시험을 한번 진행을 해봤고, 토끼를 사용해서 진행한 결과 사람에서처럼 똑같이 팔, 다리가 없는 태자들이 확인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실험들을 했었다면 이런 맞아요. 비극은 막았죠. 그래서 이제는 비설치류, 설치류 이렇게 나눠놓고 꼭 이제 그런 실험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그렇게 됐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이런 GLP가 조금 더 발전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비임상에서 독성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특히나 이게 생식 독성 시험에 해당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생식 독성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여실히 나타내주는 예 같은데 네. 오늘 정말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생식 독성 시험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은 대부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 주관하는 ICH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시험을 많이 하는데요.
이 생식 독성 시험은 저희가 세그먼트 1, 2, 3로 구분하고 있고 네. 보통 국내 가이드라인하고도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험법을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수태능 및 초기 배발생 시험, 그다음에 배태자 발생 독성 시험과 출생 전후 발생 독성 시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태능이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새끼를 베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초기 배 발생 시험은 수정란이 생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배태자 발생 독성 시험 같은 경우는 생식세포가 수정돼서 발달하는 단계로 분만하기 전에 태자까지를 보는 걸 말하고요. 출생 전후 발생 독성 시험은 출생해서 이 출생한 개체가 성숙하지 하는, 그래서 이 각각의 시험을 연결하면 생식세포의 발생부터 한 개체의 성적 성숙 단계까지 포함해서 독성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신 전부터 출산 전, 또 출산 후, 그리고 이렇게 2대에 걸쳐서 좀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 같은데 네. 무조건 이렇게 세그먼트 1, 2, 3 이 세 가지 과정을 다 거쳐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모든 성별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암컷, 수컷을 이용해서 다 해야 되지만 특정 성별, 예를 들어서 여성에게만 처방되는 그런 약물일 경우에는 세그먼트 1에서 네. 수컷에 대해서는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성의 임신 기간에 이제 특정 기간에만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세그먼트 1의 시험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약물이 어느 기간에 복용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규제기관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생식 독성 시험은 의약품 개발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치러야 할까요? 보통 생식 독성 시험은 일반 독성 시험의 결과를 참조해서 용량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임신한 동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암컷에서 심한 독성이 나오면 결과 해석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이드라인에서 용량 설정을 할 때는 일반 독성 시험의 결과를 참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2주 또는 4주 일반 독성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식 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이드라인에서는 생식 독성 시험의 결과를 임상 3상 또는 품목 허가 전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꼭 일반 독성 시험을 생식 독성 시험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생식 독성 시험 자체가 생식 기능 또는 다음 세대에 대한 생존 및 발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서 반복 투여 독성 시험에서 수컷, 암컷의 그 생식 장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식 시험은 임상 1상이 끝나고 임상 2상이 들어가기 전에 보통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네. 추후에 그래야만 추후에 임상 3상 및 품목 허가까지 신속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생식 독성 시험을 의뢰할 때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네, 보통 암컷과 수컷을 교배 전부터 투여를 해서 임신한 상태에서 투여하고 또 차세대의 성장 발달까지 평가하는 시험이라서 네. 각각 시험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더구나 3개의 생식 시험을 동시에 시작할 수 없을 때에는 네.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비임상 시험을 계획하실 때는 꼭 이런 걸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신약 개발을 할 때 임상시험 스탑 기간과 미리 상의를 하고 진행을 하면 개발 일정이 1년씩 미뤄지는 걸 막을 수 있겠네요. 네, 뭐 1년이 아니라 2, 3년이 미뤄질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상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생식 시험 진행할 땐 정말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생식 독성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